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2019학년도 이제 6월 모의평가요. 이제 전국연합평가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험 이제 보시느냐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물리원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뭐 6월 모의평가는 조금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작년 뭐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조금 이제 쉬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컷이 조금 높을 것 같네요, 봤을 때. 뭐 쉬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6월하고 이제 9월 모의평가의 이제 난이도를 이제 조절한 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시는 거니까 아마 9월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쉬워도 함정이 이제 간혹 한두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뭐 아주 어렵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푸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요번에 근데 이제 함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풀 때 이제 쉽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느껴지신다고 여러분 좀 방심하셨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래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6월 모의평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해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열심히 이제 화이팅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볼까요? 뭐 골고루 이제 뭐 단원별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1번 보시면은 뭐 1번은 뭐 1초 만에 푸는 거니까 뭐 1번이죠 뭐. 그렇죠? 자, 뭐 조력발전, 태양광, 풍력발전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분류해 놓은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자,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한다는 건 발전기 돌리는 거죠. 그럼 발전기 돌리는 게 거기서 조력 발전하고 풍력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에 해당할 거다. 그럼 여기 이제 뭐 가에 들어가겠죠. 다시 이제 조력 발전하고 풍력 발전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느냐. 아니 뭐 풍력은 뭐 바람이잖아요. 뭐 조력이 이제 당연히 이용하는 거니까 밀물섬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서 예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조고요. 이제 여기가 풍에 해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나고, 그쵸? 여기가 이제 다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태풍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이거 1초 만에 푸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1초 더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1번의 정답은 이제 4번. 이렇게 여러분이 뭐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뭐 요런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앙부일구가 작년에 이제 수능에서 나왔었고요, 앙부일구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전자기파 종류의 성질이나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든지 이렇게 이제 발전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1번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볼까요? 자, 2번 보시면 이제 전기 파트에서 이제 정전기 유도에서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전기 유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이제 A, B, C가 대전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동일한 도체구 A, B, C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A, B, C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기띤 이제 대전체 X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정 거리에 놔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에서 A를 떼어놓은 후 X를 치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를 치운 뒤 A,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력선을 나타낸 건데 그 실험 결과가 나와져 있어요. 그럼 화살표가 지금 A에서 B로 작용하고 A가 B보다 전하량이 크니까 플러스 띄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A를 분리시키고 X를 치웠더니 A는 플러스 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가 이쪽이 플러스를 띄게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어쩌든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이게 한 몸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뜰 거 아닙니까? 이거 뛸 거고요. 여기 뛰는 전하량은 같아요. 그러면 이 X 대전체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A를 분리시켜 놨다. A는 무조건 뭐 플러스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 B하고 C인데 이 X 대전체를 치워버렸어요. 그럼 치워버렸으니까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를 띄게끔 되겠죠. B하고 C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A가 띄는 플러스하고 여기 C 부분에서 띄는 마이너스랑 전하랑 같단 말이에요. 근데 X 대전체를 치워버렸으니까 요 C 끝부분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다 골고루 재분포돼서 전체적으로 B하고 C가 뛸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만약에 이게 10이고 이게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둘 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으로 뛰는데 다시 이제 B하고 C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럼 분리시켰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전하량은 얘가 크게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 사이에 전기력선이 그렇게 그려질 거다. 하트 모양으로 그려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전하량이 크고 하나가 전하량이 작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전기력선이 생긴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전하량이 크니까 전기력선이 많이 나가고요. B로는 적게 들어오게끔 그리는 거죠. 참고로 이제 A하고 B, 그럼 A하고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뛰는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더 많이 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합성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약한 쪽에 바깥쪽에 반드시 있을 거다. 0인 지점이. 그래서 이제 이 두 전하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얘네들의 전하량의 제곱근 비율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뭐 얘가 플러스 4, 마이너스 1 뛴다면 2대 1로 외분하는 지점에 요 한 점이 A하고 B 전하에 의한 합성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다. 뭐 그런 건데 뭐 여기서는 뭐 그냥 간단해요. 그렇죠? 자, 기억. 가에서 X는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냐? 뭐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죠. 자, 니은. 나에서 X를 치운 후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냐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A가 뛰는 양하고 B, C 전체 뛰는 마이너스가 같으니까 A하고 C만 비교해 본다 그러면 A가 당연히 전하량이 크겠죠. 뭐 B한테도 클 거고요. B보다도. 좀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기력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인력 작용하는 거죠. 뭐 2번은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인데 뭐 어떤 두 점전하에 의한 뭐 합성 전기장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었었고, 그렇죠? 그냥 단순한 뭐 전기 뛴 양, 뭐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각각 전기 뛴 양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선만 물어봤어요. 전기력선의 결과가 나와져 있으니까 A가 플러스 뛰고 B가 마이너스 뛴다. 뭐 그걸로 다 유추해서 여러분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뭐 5번 골라주시면 될 거다. 뭐 2번은 이제 정전기 유도 파트에 해당하는 건데 뭐 실제 어렵진 않잖아요. 쉽게 나왔어요. 요번에는. 됐습니까?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자, 3번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소리의 정상파 부분. 당연히 뭐 정상파 부분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뭐 현악기나 관악기로 한 문제 나오게끔 됩니다. 자, 이제 가야금은 이제 현악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제 거기 맞는 학생 골라보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 이제 안족 또는 뭐 기러기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움직이면서 현이 진동하는 부분까지 줬어요. 자, 이제 학생 A 봅시다. 퉁겨준 현에서는 정상파가 만들어지냐? 당연히 정상파 만들어지니까 음이 나오는 거죠. 자, 학생 B. 현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건 현이 진동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진동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죠. 현의 진동에 의해서 주변의 공기를 진동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현악기의 진동. 그 현의 진동수와 내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진동수는 무조건 같죠. 뭐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학생 B도 맞네요. 자, 학생 C. 기러기발을 이동시켜가지고 현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냐? 그렇겠죠. 한 줄로 하나에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가 짧아질수록 높은 음이 나는 거죠. 뭐 세 학생이 다 맞아요. 뭐 요것도 정상파에 해당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현악기 2개 같은 걸 주고 각각의 이제 물리량을 비교하든지 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그냥 자료 해석으로 그냥 구한 거예요. 그럼 3번도 지금 이제 배점이 3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솔직히 뭐 3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이요? 뭐 1번처럼 뭐 이것도 3번도 뭐 3초 만에 풀 수 있는 어떤 뭐 문제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파에 해당하는 것도 뭐 난이도가 거의 없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자, 4번은 이제 저기 전자기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나는 1965년에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가의 C에 속하는 C가 뭡니까? C가 뭐예요? 감마선, 그러니까 일쪽부터 봅시다. 감마선, A가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B가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C가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잖아요. 이 마이크로파잖아요. 마이크로파. 7.3cm 파장의 길이를 갖는 우주배경 복사라는 거죠. 펜지어스 윌슨이 검출한 게 우주배경 복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파의 종류에 속하거든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여기는 뭐 우주배경 복사가 지금 마이크로파인지 아닌지 지금 뭐 모를 수가 없어요. C에 속하는 빛이라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설문 좀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기억. C는 마이크로파냐?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냐?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커요. 그럼 A가 지금 뭐냐면 X선이고요. B가 가시광선이에요. 당연히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죠?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진공에서의 속력은 파장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광속빌변의 법칙으로 같다. 당연히 틀렸네요. 그럼 4번의 정답은 기억만 맞나요? 1번 골라주시면 되죠. 뭐 1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뭐 그냥 여러분이 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자, 그림은 중성자가 세 종류의 입자 A, B, C로 베타 분기하는 걸 나타낸 건데 A부터 C까지 전기장 속에서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타 분계, 뭐 당연히 베타 분계 나와요, 여러분. 베타 분계 뭐예요? 핵 안에서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하고요. 그다음에 중성미자 내놓는 거죠. 그렇죠. 요 반응이 베타 분기에 해당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A, B, C 각각인데 그 양성자는 전기 플러스 띄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중성자는 전기 안 띄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입자 3개, 베타 분기 시에 나오는 입자 3개를 전기장 속에서 받는 전기력. 그러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 애는 양전하죠. 요게 A겠네요. 자, B,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건 전자죠. 그러니까 B에 해당할 거고요. 중성미자는 전기 안 띄니까 전기력을 받지 않겠죠. C, 그대로 나오네요, 뭐. 그죠? 뭐 베타 분계가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나왔네요. 지금 뭐 기본 입자 이제 요런 거랑 묶여가지고요. 자, 베타 분계 시에 작용하는 힘이 뭡니까? 약한 상호작용력.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약한 상호작용력에 해당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자, 약한 상호작용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뭐예요? 보손 입자에 해당하죠. 보손 입자. 보손 W 보손 입자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라는 건 커크, 중성자는 UDD로 되어 있고 양성자는 UUD로 되어 있으니까 커크 하나가 하나로 바뀌는 거죠. 다운 커크 하나가 업 커크로 바뀌는 게 베타 분기에 해당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중성자가 양성자가 하나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 거기 이제 A, B, C는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자, 기억. A는 기본 입자냐? 양성자 기본 입자냐? 여러분, 양성자나 중성자는 기본 입자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입자 아닙니다. 기본 입자는 렙톤 6개, 쿼크 6개죠. 렙톤 6개, 전자미온 타우, 전자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6개가 렙톤. 그 다음에 쿼크는 업, 다운, 차밍,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12개만 기본 입자고 쿼크라는 기본 입자 업하고 다운이 3개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구성된 입자가 중성자, 양성자예요.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A하고 B 사이에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냐? A하고 B 사이에. 그러면 양성자는 전기 플러스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띄요. 그럼 둘 사이에 전기력 작용합니까? 전기력 작용할 수 있죠. 그럼 전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뭐예요? 광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광자.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는요, 쿼크 사이에 글루온.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보손 입자, Z나 W.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중력자인데 아직 미발견. 그 매개 입자죠. 그럼 니은은 뭐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귿. C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냐? C가 뭐예요? 중성미자예요. 여러분, 렙톤하고 쿼크의 차이점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렙톤하고 쿼크의 차이점. 일단 렙톤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조합이 돼서 어떤 구성된 물질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렙톤은 강력은 작용할 수 없죠. 강력은 쿼크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렙톤들 사이에서는 강력은 작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쿼크들 사이에선 4개의 힘. 4개의 힘이 뭡니까? 세기 순서로 하면 강전약중인데요. 강전약중 4개의 힘이 다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C는 지금 중성미자예요. 그럼 중성미자는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냐? 렙톤들은 강력은 작용하지 않아요. 강력은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D가 틀렸죠. 자, 그럼 이 문제 정답은 이제 니은만 맞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2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단원에 이제 우리가 핵에너지에서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렇죠? 그게 나오게끔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 이제 베타선이 나오는 게 이제 베타 분계. 베타선이 전자잖아요. 그다음 이제 1단원 끝부분에 기본 상호작용하고 표준 모형에 해당하는 걸 이제 짬뽕해서 같이 낸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잘만 생각하시면 요걸 이제 A, B, C가 각각 뭔지 어떤 입자인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서 뭐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앞면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가 틀릴 게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앞면에서는 우리가 틀릴 게 없다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뭐 대부분은 다 맞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외워야 될 내용이 있고요. 기본 상호작용 표준 모형, 각각의 렙톤하고 쿼크의 특징.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좀 외우시고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네요. 자, 6번. 이제 보통 이제 역학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운동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 뭐 물체 두 물체를 이렇게 실로 매달아 가지고 뭐 힘을 구하든지 이런 거죠. 세 번째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보통 세 개가 나오죠, 역학에선. 세 개가 다 나왔어요. 그건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게 타점 테이프처럼 나와져 있네요. 자, 빗면에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자,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레가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점짜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0초, 0.1초, 그다음에 0.2초, 그다음에 0.3초, 0.4초, 0.5초까지 줬어요. 자, 위치가 0,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6, 그다음에 14,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24, 그다음에 이제 기억, 그다음에 50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P점, 한 점 P점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P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P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찍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하긴 하지만 그럼 등가속도 운동한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아느냐? 자, 요 구간에 이동한 거리가 6cm예요. 요 구간에 이동한 거리가 14에서 6을 빼면 8일 거예요. 여기 구간은 10일 거고요. 그럼 여기 구간은 12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은 각간의 그 각 구간의 거리의 차가 2cm씩으로 항상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게 얼마입니까? 기억에 들어갈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36에 해당하겠죠. 여기는 얼마겠어요? 요 구간의 거리는 14cm일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은 36이냐? 36 들어가야 되니까 뭐 기억은 맞는 거죠. 자, 니은 거기 이제 실험 결과 밑에네요. 수레의 가속도 크기가 얼마인 등가속도. 근데 미터 퍼 세컨즈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가속도 단번에 어떻게 구하는 거죠? 타점 테이프에서 가속도는 각 구간에 찍히는 시간 제곱분의 거리 차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각 구간에 찍히는 시간이 몇 초죠? 0.1초의 제곱이고요. 거리 차가 2cm니까 0.02m로 고치셔야 되죠. 그러면 0.01분의 0.02니까 2m per sec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니은 맞네요. 그렇죠? 자,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한 이런 거 여러분 뭐 우리 이제 수특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정한 표로 나타내는 게 있었어 가지고 자, 그러면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기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 구간하고 여 구간, 이 구간의 전체적인 등가속도로 쭉 올라가니까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전체 평균 속력에 해당하는 게 0.1초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0부터 0.2초까지 14cm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0.2초분의 여태까지 평균 속력 구해본다 그러면 평균 속력 구한다 그러면은 0.2초분의 14cm에 해당하니까 14cm, 그러니까 14cm를 미터로 고치면 0.14. 그럼 0.7에 해당할 거예요. 0.7. 그렇죠? 0.7 미터 퍼 세크. 맞습니까?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냐? 걸린 시간 0.2초고요. 2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18에 해당하니까 18? 0.2분의 0.18이니까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0.9 미터 퍼 세크다. 그러면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씩 차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여기 0.5 미터 퍼 세크 아닐 겁니다. 0.5 미터 퍼 세크. 순간 여기 지날 때 0.5, 0.7, 0.9, 뭐 1.1 이렇게 되겠죠. 1.3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쭉 올라가니까 여기까지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 바로 절반인데 그 속력이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0.5니까 뭐 디귿은 틀렸죠. 그럼 맞는 건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하니까 3번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VT 그래프, 이게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요즘 그 전에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행이 이제 이 등가속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타점 테이프로 나왔네요. 마치 타점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가속도 계산하는 식하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지나는 순간의 속력 요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의 정답은 이제 뭐 3번에 해당할 거고요. 됐습니까? 요 공식 좀 기억하세요. 각 구간의 시간 제곱분의 거리차로 계산한다. 됐나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6번이 이제 뭐 역학에 해당하는 거 3가지가 나오는데 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정식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 이제 7번에 있네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 B를 나는 물체 A, C를 각각 실로 연결해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아니 뭐 이거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A하고
지금 B하고 실 매달아서 F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가는요. 나는 뭐예요? 지금 A하고 C로 바꿔서 F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질량은 C가 B의 3배다라고 줬어요. 질량은 B가 C의 3배다. 뭐 M이면 3M이다 이거겠죠. 전 1, 3으로 할게요. 여러분. 질량이. 됐습니까? 자, 가속도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줬어요. 여기 가속도, 여기 가속도가 여기 가속도에 비해서 이제 2대 1이다 이렇게 준 거죠. 가속도가.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 구해보래요. 자, 기억 A의 질량은 B의 질량하고 같냐? 아니 뭐 A의 질량 모르니까 X라고 놔둬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전체 가속도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분의 F죠. 여기는 얼마예요? X 플러스 3분의 F죠. 근데 이게 가속도인데 이게 2대1 관계예요. 그럼 여기 곱하기 2 한 값하고 같습니까? 같죠? 지워지죠. 그럼 크로스로 곱한 값이 같을 거 아닙니까? 곱하면 2x 플러스 2 값이고 여기 x 플러스 3이니까 넘기시면 x라는 값이 1이 나와요. 오! 그러면 각각 1, 3으로 했을 때 A의 질량도 1이네요. A의 질량도 1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C에 작용하는 RJM의 크기. C에 작용하는 RJM 얼마예요? 가속도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RJM이 그냥 3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B에 작용하는 RJM은 이 곱하기 이거잖아요. 질량 1이고 가속도 2니까 이거에 비해서. 그러면 2라는 값이잖아요. 그럼 RJM이 C가 B의 1.5배에 해당하네요. 2하고 3이니까. 틀렸네요. 자, 디귿.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같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실이 C를 당긴다는 거는 A를 당기는 힘하고 같은 거죠. 이거 두 개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 힘이 뭐예요? A R점하고 같잖아요. 곱하면 이 값 나올 거고요.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곱하면요. 이게 가속도죠? 곱하면 1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2배죠. 같지 않죠?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다 틀리니까 이 문제 기억밖에 안 맞네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뭐 임의로 놔두셔가지고 저는 그냥 1, 3 이렇게 놔두고 그냥 계산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비율로만 구하게끔 되는 거니까. 됐나요? 뭐 운동방정식에 해당하는, 보통 이걸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운동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됐습니까? 자, 이제 두 개는 역학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2개는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네요. 자, 이제 8번 봅시다. 자, 8번 이제 수소선 스펙트럼.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수소선 스펙트럼은. 자, 그러면 보호에 이제 수소선 스펙트럼이 발음이 안 되네요. 수소선 스펙트럼이 어디 있어요? 2단원 이제 전자기유도 파트 뒷부분에 2단원 중반부 시작할 때 그때 나오는 거죠. 자, 보호의 수소 혼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이 2n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n이 3인 상태인 전자가 진동수 F인 빛을 흡수해서 전이한 후 FV인 빛과 FC라는 빛을 차례로 방출하면서 전이하는데 진동수는 FB보다 FA가 크고 그다음에 FC가 가장 크다라고 줬어요. 그렇죠? 진동수 크기는요. 그럼 진동수, 방출한 빛의 진동수는 빛의 에너지랑 비례하고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하고 또 비례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면 요렇게 될 수 있는 전자전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FA라는 빛을 흡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FA가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3궤도에 있는데 F라는 빛을 흡수해서 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FC하고 FB인 빛하고 FC인 빛을 차례대로 방출했는데 FB인 빛은 FA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FA고요. 그렇죠? 여기가 FC고요. 여기가 FB고요. 여기가 FC 이렇게 돼야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딘가 올라갔다가 중간 좀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진동수가 이런 대소 비교가 되겠죠. 뭐 8번 3점짜리인데 틀리셨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자, 그럼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8번까지 됐고요. 자, 이제 이번에 9번. 자, 9번이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특수상대성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교육청이나 수능 같은 데서는 보통 이렇게 대소 비교만 하는 거지. 뭐 고유 시간과 아닌 걸 대소 비교하든지 고유기라고 아닌 걸 대소 비교하든지 대소 비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보통. 그렇죠. 거의 그랬습니다. 수능에서 그렇고요. 근데 요번 6월 모의 평가에는 계산식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면 계산을 해야 되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로렌츠 인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렇죠. 뭐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서 내신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셨을 때만 로렌츠 인자 뭐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대소 비교만 하게끔 되는 거니까 다 까먹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근데 몰라도 되긴 했었어요. 몰라도 구할 수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없었단 말이라고요. 특성 대상에서.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하게 요게 나오니까 이걸 좀 여러분 유심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혹시나 까먹으셨으면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9번에 이제 별표 2개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주선이 있는데요. 이제 우주정거장이 이제 P라는 우주정거장이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Q라는. 이제 요거를 이제 P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P에서 관측한 이 A라는 우주선의 속력은 0.6C고요. 그 다음에 P에서 관측할 때, P에 어떤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요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6광년이라고 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Q를 스쳐 지난 순간 Q는 P를 향해서 B 신호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P가 봤을 때 A가 여기를 스쳐 지나는 순간에 여기서 B 신호를 쭉 하고 쌌다 이거죠. 그렇죠? 자, 기억. A에서 관측했을 때 P하고 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짧냐? 지금 여기 P에 있는 관측자가 P점하고 Q점 두 지점을 측정한 건데 관측자가 봤을 때 두 지점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고유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라는 우주선에서 본다 그러면은 P하고 Q라는 지점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고유길이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6광년보다 어떻게 돼요? 고유길이보다 항상 짧은 거니까 6광년보다 짧게 측정될 거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기억은. 맞습니까? 자, 니은.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는 10년이 걸리냐라고 줬어요. 자, A 입장에서 보면은 요 자리에서 P가 0.6C로 가고요. 다시 Q가 0.6C로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한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이동거리니까 P가 0.6C로 가고 Q가 0.6C로 오는 거니까 0.6C에 해당할 거예요. 일단 속도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거리 값이 L이란 말이에요. 그럼 6광년보다 작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P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A가 0.6C로 P에서 Q까지 가는 거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라서요. 0.6C로 A가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P 사람 입장에서 측정한 게 6광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광속할 때 광하고 이게 광속할 때 C예요. 지워지니까 6분의 이게 얼마예요? 10년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P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6광년보다 요거는 더 짧잖아요. 그러면 10년보다 더 짧게 측정이 되겠죠. 이거 전체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인데 이거는 P에서 측정한 시간이고요. 10년 걸렸어요. 근데 A가 봤을 때는 10년 아니죠. 10년보다 적게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고유시간이 누구죠? 고유시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에 해당하는 거죠. 고유시간. 그다음에 얘가 고유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고유시간보다 항상 크다. 10년 이거. 그러면은 이거가 10년이 아니다. 짧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몇 년이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L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L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고유시간이니까 그러면 고유시간이 아닌 걸로 계산을 하든 L값을 계산해서 이 시간을 자체를 측정을 하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이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값을 로렌츠 인자로 나눠주는 건데 요 L0에 해당하는 게 6광년이에요. 그렇죠? 이게 P가 측정한 거리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L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로렌츠 인자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정확하게 몇 광년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0.6C로 달리면 로렌츠 인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자, 로렌츠 인자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값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우주선의 속도가 0.6C든지 0.8C밖에 안 줘요, 여러분.
자, 0.8C면요. 나 집어넣어 보세요. 0.36C제곱이니까 C제곱 지워지고 1 빼기 0.36. 루트 0.64예요. 100끼면은 0.8이거든요. 0.8분의 1이기 때문에 로렌츠 인자 좀 분수로 할게요. 8분의 10이 나오고요. 0.8C로 집어넣으면 0.64C제곱이기 때문에 C제곱 지워지면 1 빼기 0.64. 0.36, 루트 0.36이에요. 100끼면 0.6이죠. 0.6분의 1이니까 로렌츠 인자가 6분의 10이 나온다고요. 이게 좀 바뀐 거긴 하지만 0.6이면 8분의 10, 0.8이면 6분의 10이라고 외우셔야 되긴 하거든요. 계산할 때. 일단 외워놓으세요, 하나. 그러면 단번에 0.6C로 달리니까 로렌츠 인자가 얼마냐, 이게. 그러면 8분의 10이다. 이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8분의 10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10분의 68이니까 4.8광년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A가 측정한 거리는 P에서 Q까지 거리는 4.8광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4.8광년? 4.8광년에 해당하는 거니까 광이 지워지고 6분의 48이니까 6, 8에 48. 8년 걸리는 거죠. 그렇죠. 8년 걸리는 거다. P가 측정한 시간은 10년 걸리는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맞는지 검사는 해볼까요? 여러분, 고유 시간하고 고유 시간이 아닌 관계식이 뭐가 있어요?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 인자 곱한 값이 다른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죠. 로렌츠 인자가 지금 얼마예요? 8분의 10이다. 맞습니까? 그럼 8분의 10 집어넣으시면 8 약분되니까 10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가 이게 나왔다는 건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할 수도 있느냐. 그러니까 식광년이 안 되는 건 알아요. 알고 안 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틀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게 나올 수도 이제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9번이 조금 이제 함정에 해당하는 거죠. 함정 이야기보다는 좀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Q의 B 신호가 P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면 16년이냐. 자, 그러면은 P에서 봤을 때 A가부터 쭉 Q까지 가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라고요. 1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Q점에 A가 도착하는 순간에 광속도 B 신호로 쭉 나갔어요. 그럼 B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때까지 가는 시간이 10년이고 광속도 C라는 걸로 6광년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B 신호가 Q에서 P까지 가는 동안에 6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A가 또 출발해서 Q까지 갔다가 도착하는 순간에 B 신호를 쏴가지고 B 신호를 보게끔 되는 토탈 시간은 몇 년이요? 10년하고 6년이니까 16년에 해당하겠죠. 맞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이 본 적은 많이 없을 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끔 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9번을 여러분 좀 잘 풀어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맞는 건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렸어요.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이제 정답은 여러분 이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9번은 여러분 잘 좀 풀어놓으시고요. 계산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제 고유 길이하고 고유 길이가 아닌 관계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T0에다가 로렌츠인자 곱한 값이 T0 고유 시간에다가 로렌츠인자 곱한 값이 다른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다. 이 두 가지 식과 그 다음에 0.6C로 달리고 0.8C로 달렸을 때 로렌츠 인자가 0.6C면 8분의 10, 0.8C면 6분의 10. 아시겠죠?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 아마 9번이 저는 9번이 봤을 때 이제 가장 좀 새로운 문제에 해당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0번. 뭐 10번은 이제 뭐 딱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초전도체 같네요. 다른 한 종류의 순수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초전도체 A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림 과와 같이 A의 저항값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온도가 T0에서 갑자기 0이 된다. T0가 뭐예요? 임계온도. 임계온도죠. 자, 온도 T인 A를 자석 위에 공중에 가만히 놓으면 A는 그대로 공중에 뜬 상태로 유지한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기억. T인 A 위에 공중에 뜨니 자석이 떴다. 마이스터 효과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임계온도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T라는 값이 T0보다 클 수 있습니까? 임계온도보다 낮았을 때만
완전 반자성체와 그렇죠. 내부 자기장을 0으로 만드는 외부 자기장을 다 밀어내서 그다음에 내부 저항값도 0이 되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잖아요. 조건은 인계온도 이하에서. 그럼 T라는 온도가 T0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나는 마이스너 효과에 의한 현상이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의 내부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자성, 완전 반자성이에요. 반자성.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 틀렸죠. 그럼 맞는 거는 니은이다. 요거는 쉽게 우리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으시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10번까지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제 9번만 제가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자, 11번에 해당하네요. 자, 케플러 만력 법칙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자, 케플러 만력 법칙. 요렇게 이제 한 놈이 돌고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요렇게 행성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B가 이제 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가 요렇게 돌고 있나 봐요. 그렇죠. A가 요렇게 돌고 있다. 이제 여기가 이제 P점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의 속력은 P에서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는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인 거고요. B 입장에서는 P가 원일점이고 여기가 근일점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A, B의 이제 공전 주기를 줬는데 2 루트 2 T고요. T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만유인력의 최대값에 해당한다, 최소값에 해당한다를 줬어요. 최대값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근일점이잖아요. 최소값에 해당하는 게 원일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역이고요, 만유인력이. 여기가 F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F고요. 여기가 2F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이거는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기역. P에서의 가속도 크기는 A하고 B가 같냐? 전형적인 문제죠, 여러분. B가 돌다가 P에 왔을 때, A가 돌다가 P에 왔을 때, 이 태양이나 이런 거로부터, 뭐 여기 태양인가, 행성, 이건 위성이고 행성. 행성으로부터의 거리는 항상 같잖아요. 가속도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요. 그러니까 B가 오든지 A가 오든지 어떤 지점에서 받는 힘은 만유력이니까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인데 이게 이제 라지 M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질량은 지워지잖아요. B나 A의 질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속도라는 값은 R제곱분의 GM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값은 공통이고 R도 같으면 가속도도 무조건 같잖아요. 궤도가 서로 다르게 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는 무조건 같은 거죠. 뭐 기억은 뭐 이건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맞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니은. 기억은 EF냐라고 줬어요. 자, 지금 근일점, 그러니까 A의 근일점은 P예요. 그렇죠. P라는 지점. 그 다음에 B의 원일점이 P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같다. 이걸 제가 R로 놔둘게요. R로 그냥 놔둬본다 그러면 A는 근일점의 거리가 R인 거고 B도 근일점의 거리가 R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에서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R 되는 지점. 그러면은 R 되는 지점인데 그러면은 원일점의 거리를 구해야 우리가 만유력을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의 원일점의 거리가 요만큼일 거고요. B의 근일점의 거리는 요만큼에 해당할 거예요. 요건 두 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일단 B의 근일점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유력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지금 만유력이 근일점과 원일점 B만 본다 그러면 4대 1 값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진 거리는 1대 2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2분의 R 값에 해당할 거예요. 근일점이. 여기 2분의 R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A의 원일점을 구해야 돼요. A의 원일점. 맞습니까? 요거니까. 그럼 왜 어떻게 구하냐고요. 주기를 줬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긴 반지름이 몇 대 몇입니까? 긴 반지름이 2대 1에 해당하는 거죠. 긴 반지름. 그럼 긴 반지름이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2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긴 반지름이나 타원의 지름비나 같은 거니까 이 값하고 이 값 더한 게 이 값하고 이 값 더한 거보다 2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2분의 3R이에요. 그럼 그 값에 2배 되니까 이거 3R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2R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요 값이 2R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만울력은 떨어진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떨어진 거리가 지금 1대2예요. 1대2. 그럼 만울력은 거꾸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4대1이죠. 4대1이니까 여기 4F 맞습니까? 기억에 들어갈 건 4F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네요. 자,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질량은 A가 B의 2배냐? 라고 했어요. 질량은 A가. 그럼 어떻게 비교해요? A하고 B의 질량을. 지금 A의 근일점하고 B의 원일점의 거리는 같아요. 그럼 같은 거리에 있었을 때 만울력이 2대1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울력은 질량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거리에 있었을 때 만울력은 지금 이 값은 공통이고 이것도 공통이고 G도 공통이니까 F하고 M하고는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울력이 지금 2대1이니까 질량은 몇 대 몇입니까? 질량은 2대1에 해당해야 되겠죠. 같은 거리에서 비교할 수 있지 다른 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량은 2대1. 그럼 질량은 A가 B의 2배냐? 디귿은 맞네요. 자, 기억하고 디귿. 자, 이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케플러 법칙이 의외로 좀 이렇게 표로 나오면 여러분이 좀 막 당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기억은 뭐 전형적인 지문이고요.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 이게 지금 11번이 2점짜리네요, 난이도가. 그렇죠?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거, 3번에 그 정상파가 지금 3점으로 나오는데 그게 2점으로 나오고 이게 3점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 뭐 11번 이제 뭐 어차피 뭐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했는지 그냥 2점짜리로 이제 내게끔 된 거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3점에 속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3점에 속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 자, 좀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됐나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2번. 자, 1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전기 파트에서는 이제 정전기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파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전류가 흐르는 주변의 자기장, 또는 뭐 전자기 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반드시 나오는데, 일단 이제 전자기 유도로 나왔네요. 자, 1영역과 2영역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영역에 이제 자기장이 이제 있다. 자, 이제 하나만 그릴게요. 자, 여기 1영역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걸로 B0로 되어 있고, 이 영역에서는 나오는 걸로 EB0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도선이 있다. 여기 Q라는 도선은 V의 속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애는 V의 속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애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면적이 되게 좀 더 크고 작은가 봐.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가 P, 여기가 이제 Q, 여기 이제 R. 이렇게 세 개의 도선이요. 동일한 정사각형 고리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좀 오는 거 골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PQR의 상호작용은 무시하고요. 자, P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P 봅시다. 일로 가요. 자기장 변화 있습니까? 자속 변화? 요 구역 자속 변화 있어요? 없어요. 균일한 자기장이니까. 요 구역 자기장 변화 있어요? 없어요. 유도전류? 안 흐르겠죠, 당연히. 안 흐릅니다. 그렇죠? 맞네요, 기억은. 안 흐르니까. 자, 니은. R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R,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나오는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적어지지 못하게 더 내보내야 되죠. 돌리면 어느 방향이요?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니은 틀렸죠. 자,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냐? 아, Q 보세요. 그러니까 Q는 일단 방향은 어디죠? 일로 들어온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빼버리니까 돌리면 얘도 반시계로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장이 없다가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들어가는 걸로 B제로. 여기는 자기장이 나오는 걸로 2B제로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2B제로. 몇 배예요? 2배죠. 그러니까 유도전류 세기 속력은 똑같은데 자기장의 변화가 여기보다 여기 나갈 때가 2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도전류 세기는 2배죠. 그러니까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냐? 맞죠, 당연히. 2분의 1만큼 작으니까. 디귿 맞죠? 아,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요런 형태가 뭐 가장 이제 전자유도 현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뭐 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거였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정답 3번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4단원 첫 번째 전기에너지 생산 수송. 뭐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되게 단순해 보여요. 보통 이제 정리생산수능 우리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두 개의 송전선을 지나가지고 B의 변압기를 확대시켜서 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변전소를 통해서 손실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송전선 A하고 B가 있는데 저항값에 해당하는 게 R하고 ER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 델타 P로 할게요. 여기가 EP0고요. 여기가 P예요, P. EP고 P다. 이렇게 줬어요.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B 대 IA를 구하래요. 아니, 그럼 손실력의 공식이 뭡니까, 우리? 송전선에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I 제곱 R 값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할까요? A, B 할게요. 손실력이 2대 1이에요. 2대 1. 저항은 1대 2다. 그러면은 요거 I 제곱 곱한값하고 저항 곱한값이 2대 1이 나오려면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4, 2니까 2대 1 나오죠. I 제곱이 4대 1이다. I 값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겠죠. 그러면 I B분의 IA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 얼마? 2 됐습니까? 정답은 4번. 뭐 요것도 꼰 것도 없어요. 요것도요. 정근의 생산수송에서 보통 조금 이제 어렵게 막 가문수의 반비례가 뭐 전류니까 알아내서 막 구하는 건데,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저항하고 저항값하고 손실 전력만 줬어요. 그럼 손실력이 I제곱 R이든지 또는 V제곱분의 P제곱 곱하기 R이라는 그 공식만 알면 그냥 두 개의 비율을 집어넣어서 전류를 구하는 건데 뭐 이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같은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꼬거나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다. 뭐 아니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자, 13번에 이제 4번 골라주면 되죠. 자, 14번으로 볼까요? 14번으로 가봅시다. 14번.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5인 세 원형 도선 ABC가 종이에 고정돼 있대요. 자, 그러니까 A라는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라는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도선이 뭐 이렇게 있나 봐요. 제가 오늘 잘 못 그려서. 자, 원점이요. 자, 여기 이제 A 도선은 이길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여기 IA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B 도선인데 IB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C 도선인데 IC가 흐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실험 2를 줬어요. 실험 2를 보면은 A에만 전류가 I0가 흘렀을 때, IA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세기 값이, 자기장의 세기가 B0고 기역 방향이다. 그러면 I 이렇게 전류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방향이겠죠, 기역은. 그럼 기역은 단번에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 두 번째 실험은 B하고 A에만 각각의 전류를 흘려보내 줬을 때 C는 아니고요. 합성 자기장이 0.5 B0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지금 A에 의한 거 생각해보고 A에 IA 전류가 흘렀을 때 걔 때문에 생기는 거는 나오는 걸로 B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야 되고 두 개 합성해서 들어가는 게 더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 B0가 돼야 두 개 합성했을 때 들어가는 걸로 0.5 B0가 되겠죠. 그러면 IB라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걸로 1.5 B다 라고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 바로 볼게요. 실험 2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디냐? 그럼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니까 B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 맞네요? 그렇죠?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자, 일단 디귿을 보려면 세 번째 실험을 알아야 되죠. 자, 세 번째 실험이 뭡니까? 자, 여기 IA 흐르고 여기 IA 흐르고 IB 흐르고 IC 흘렀을 때 전체 합성 자기장이 B0고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A에 의한 건 나온 걸로 B0, 얘는 들어가는 걸로 1.5 B0.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 뭐예요? 나오는 걸로 1.5 B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 더해보세요. 이거 상쇄되고 요거만 남으니까 토탈 나오는 걸로 B0가 되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B 도선과 C 도선이 만든, C 도선은 그러면 아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흐를 텐데 B하고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은, 원형도선 자기장은 뭐 K'의 반지름 전류니까
이 자기장 세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 R 값이 C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C에 흐르는 전류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IB하고 IC만 비교해보면 당연히 C가 전류가 더 커야지만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합성해서 0이 되고 요거 세 개의 전류가 흘렀을 때 IA에 의한 자기장만 생겨서 나오는 걸로 비제로가 됐을 거다라고 알 수 있죠. 자, 이게 보통 표로 주는 게 실제 진짜 되게 어렵거든요. 수특에도 이제 표로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개 경우의 수를 막 따져보고 막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풀어보셨을 때 경우의 수 뭐 따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준 거예요. 뭐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A만 연결했을 때 A하고 B 전류 흘려보냈을 때, 세 개 순차적으로 흘려보냈을 때 뭐 방향 다 줬으니까 뭐 기억 같은 거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나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몇 번입니까? 세 개 다 맞나요? 자, 5번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자기장 파트에서 두 개 나왔어요. 아까 12번하고 14번. 그러니까 14번이 이제 원용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전자기 유도인데,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좀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는데, 둘 다 조금 쉽게, 좀 아주 꼬지 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뭐 나옵니까? 3단원의 빛의 입자성에 해당하는 광전효과. 지금까지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광전효과 없습니다. 빛의 입자성. 자, 그림 가는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단색광인데, ABC의 합성을 나는 가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빛 X래요. 노란색으로 보는 빛 X. 뭐 당연히 이거는 외우셨겠죠. 여기가 X인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흰색이고요. 여기가 자홍색, 여기가 청록색이라고 줬어요. 이게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그럼 노란색 만들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빨간색, 초록색 중에 하나인데, 자홍색이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뭐 단번에 이게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RGB 하면 이게 R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G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B가. 그 다음에 C가 파란색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건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되겠죠. X라는 빛이 이제 노란색에 해당하는 건데. 맞아요? 자, 그런데 X 대신에, 그러니까 X를 비췄을 때, P에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어요. X 대신에 노란색의 단색광을 P에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하고요, 초록색을 비춰줬을 때 광전효과가 일어났고요. 자, 노란색 단색광은, 그러니까 파장으로, 그러니까 진동수로 따지면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을 비춰줬을 때 광전효과가 일어났고, 노란색을 비췄을 때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광전관의 문톡진동수는 여기 경계겠죠. 여기쯤이 문톡진동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큰 거니까, 노란색을 비췄다는 건 빨간색, 초록색을 비췄는데 초록색 때문에 튀어나온 거고요. 노란색을 비췄을 때는 문톡진동수가 작으니까 안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A고요. 이제 여기가 B고요. 이게 C, B시겠죠. 자, 기억. 진공에서의 파장은 A가 C보다 기냐? 자, 진동수는 얘가 커요. 파장은 얘가 길죠. 그렇죠? A가 C보다 길죠. 빨간색이.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를 P에 비추면 광전효과 일어나지 않느냐? 광전자 방출되지 않느냐? 방출되겠죠. 당연히 초록색 때문에 된 거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C를 P에 비추면, C가 뭐예요? 파란색. 그럼 초록색보다 진동수가 큰 놈이니까 당근 튀어나오죠. 맞아요? 디귿. 기억 디귿.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뭐 전형적입니다. 뭐 빛의 3원색과 그다음에 광전효과 장치인 광전관을 두 개 묶어놔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따져보는 거. 그렇죠? 뭐 15분도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지우고요. 자,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6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서 변할 때, 자, 작년 수능에서 이제 최초로 피부의 그래프,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나왔는데, 6월 모의평가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A라는 지점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이제 C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간 거죠. 다 무슨 변화입니까? 압력이 일정한 정압 변화, 등압 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부피가 이제 줬어요. 부피가 여기가 V, 2V, 4V 이렇게 줬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공급한 열량은 Q라고 줬어요. 요때 이제 공급한 열량은 Q다라고 줬어요.
자, 기억. 기체가 한 일은 AB 과정에서 하고 BC 과정에서 같냐? 기체가 한 일이 P 델타 V인데 그래프에서 뭡니까?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더 크잖아요. 2배네요. 일한 양이. 그렇죠?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일한 양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틀렸죠. 자,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냐? 아니, 기체의 온도, 우리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랑 비례하고요. 압력 곱하기 부피, 운동 에너지랑도 비례해요. 그럼 P 곱하기 V 값이 PV, C에서는 4PV예요. 온도가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높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C가 A보다 높다. 니은 맞죠? 그렇죠. 아, 기억 틀렸네요. 그렇죠. 기억 제가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같은 게 아니니까요. 자, 니은, 디귿.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하고 같냐? 아니, Q만큼 받았어요. 등압 변화예요. 그럼 등압 변화는 1도 해요.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온도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하죠. 당연히 면적만큼 1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 더한 만큼 열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면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Q랑 같으니까 무조건 Q가 크겠죠. 자, D가 틀렸다. 자, 연력학에 해당하는 게 이제 PV 그래프로 나왔어요, 이번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겠죠. 이 PV 그래프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 PV 그래프는 물리2에서 이제 보통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되는데 이제 물리1의 작년 수능에서도 PV 그래프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PV 그래프로 이렇게 변환해서 좀 그려보면은 좀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6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되는가요? 그죠? 자, 세 번째 면에서도 자, 뭐 세 번째 면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꼬곤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11번 케플러에 해당하는 게 조금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좀 어떻게 이걸 일단은 뭐 F를 구해야 되냐. 몇 번을 한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만 조금 어려웠었지 뭐 나머지는 평이하게 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걱정이죠. 항상 시험 보다가 마지막 페이지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 이게 막 궁금하잖아요. 처음에 1페이지를 풀면서. 아닙니까? 자, 17번. 자, 교류회로에 대한 설명. 교류회로, 뭐 반드시 나오죠. 축전기 코일. 자, 지금 이제 저항하고 코일에 해당하는 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교류전원 장치가 있고, 전압계가 어디 붙어 있다? 여기 붙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전원장치의 전압은 일정해요. 일정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진동수를 변화시켰을 때 여러분 세 가지 그래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진동수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됩니까? 함수해요. 자, 저항값은 일정한데 XL 값이 2파이 FL이잖아요. 그럼 F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전체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류에다가 곱한값이 저항의 전압이에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저항의 전압이 감소하면 축전기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증가해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 그래프는 외우셔야 돼요. 저항하고 코일이 있다 그러면은 전류, 저항의 전압, 코일의 전압. 됐습니까?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땐 코일 쪽에 코일 쪽에 전압이 크니까 코일 쪽에 연결한 게 고음용 스피커, 고주파 통과 필터. 낮은 진동수가 들어왔을 땐 저항 쪽에 전압이 크니까 여기다가 스피커를 연결한 게 저음용 스피커, 저주파 통과 필터.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F1이었을 때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이제 F1, F2, F3냐 막 줬어요. 그럼 코일은 진동수가 클수록 전압이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압이 가장 큰 게 4분의 3V.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F1이었을 때 그 다음으로 전압이 2분의 V니까 대략 여기가 F2. 그 다음에 가장 전압이 작은 게 F3다. 이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진동수 누가 가장 커요? 얘가 가장 크잖아요. 기억 틀렸어요. 뭐 4분의 3 정도, 2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니은. 교류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이거 아닙니까? 진동수 커질수록 전류 어떻게 됩니까? 전류. 감소하죠. 감소하는 거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맞는 건 디귿밖에 없겠네요. 자,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양단. 이번엔 저항 양단이에요. F1일 때 전압 이만큼 걸려요. F3였을 때 이만큼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진동수가 커질수록 감소하니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F1일 때가 F3일 때보다 작냐. 맞네요? 디귿만. 요 그래프를 아신다 그러면 이건 단번에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이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축전기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축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얘 값은 R 값은 일정하고 진동수 증가시키면 X, C 값이 작아지니까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 증가. 저항의 전압도 증가. 축전기의 전압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축전기의 전압. 요거예요. 그러면 높은 진동수면요. 저항 쪽에 스피커를 연결한 게 고음용 스피커, 고주파 통과 필터. 낮은 진동수가 들어오면 저항 쪽보다 축전기의 전압이 크니까 축전기 스피커를 연결한 게 저음용 스피커, 저주파 통과 필터. 그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씩 연상해서 그래프 세 가지.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17번.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웃으면서 그냥 구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17번은.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돌림임, 유체역학,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거. 전형적으로 그 뒷부분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돌림임이 나왔구나.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 자, 작년 수능만 좀 어이없게 좀 쉬운 게 나왔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 뭐 6급 모의 평가나 이거 수능이나 뭐 돌림임이 막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로 나오니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근데 작년 수능에서만 좀 어이없게 쉽게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6월 모의 평가 이거 어떻게 나왔냐? 뭐 쉽게 나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 이제 받침대가 두 개가 있다. 여기 0.4라고 줬습니다. 0.4L. 그렇죠? 여기 전체 길이가 L이라고 줬고요. 여기 이제 도로에 연결돼서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추가 매달려 있는데, 자, 요 상태로 있는데,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쉽네요. 막대의 질량은 M이고요. 자, 막대가 수평 상태를 유지할 때 AB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의 차가 최소가 되는 추의 질량이 얼마냐? 어려운 건가요? 뭐 최소, 최대 이런 거 보면 보통 어려운데? 라고 하실 테지만 자, 여기 이제 A가 떠받치고 있어요. B가 떠받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무게 중심에서 mg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추가 xg라고 한다 그러면 무게가요. 이에서 xg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형을 유지할 때 이 힘하고 이 힘의 최소, 차이가 최소. 그러면 이 힘의 차이가 최소라는 얘기인 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떠받치면 반드시 두 개 있어요. 그럼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있으면 그때가 최대일 것 같아요. 힘의 평형으로 따지면요. 그럼 최소라는 얘기인 거는 뭐예요? 야, 이 힘하고 이 힘하고 같다 이건 아닙니까? 0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힘의 크기가 똑같았을 때 최소잖아요. 두 힘의 차이가. 그러면 이거 힘이 같았을 때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면 자, 두 개의 힘이 여기 F만큼 잡아당긴다는 건 마치 이 가운데에서 EF만큼으로 잡아당기는 건 같은 효과다. 이건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F만큼요? EF만큼 같다. 그러면 이거 없애버릴 수 있어요. 같은 거니까 뭐 이 힘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러면 마치 이 막대기에는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길 회전 중심으로 돌림힘을 써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이 돌림힘하고 이 돌림힘. 자, 그러면은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0.5예요. 그쵸? 여기가 0.2예요. 이게 0.2에다가 이게 0.1이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0.3L일 겁니다.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0.2니까 이게 0.8L이잖아요. 그러면은 mg 곱하기 m으로 할게요. 그냥 G 안 붙이고 0.3L에 해당하는 값이 x로만 할게요. x 곱하기 0.8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x라는 추의 조건, 최소값이라는 거는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넘기시면 8분의 3m. 맞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냥 놔두고 구셔도 돼요. 얘하고 얘 차이가 최소. 그러면 각각의 뭐 F하고 FB를 구하신 다음에 그 차이 값이 최소. 그럼 0이 되는 거거든요. 0이 된다는 뜻이 이 힘하고 이 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회전심 잡아가지고 이거 두 개의 돌림힘만 평형을 유지했을 때가 이 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만 생각하셨으면 뭐 요번 돌림힘은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었을 거다. 됐습니까? 8분의 3, 4번. 올해 6월 모의 평가도 좀 돌림이 쉽게 나왔거든요. 글쎄 9월 한번 봐봅시다. 9월을 본 다음에 아마 수능에서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번 6월 평가는 쉬웠어요. 지금 여러분.
자, 이제 19번. 자, 19번이 이제 유체 역학. 자, 유체 역학인데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뭐 두께가 이제 이런 관이 이제 요렇게 있고, 그럼 이제 관을 이렇게 또 꼈어요. 이렇게. 그렇죠? 꼈어요. 여기 이제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관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져 있고요. 또 비커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유체가, 흰색 유체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높이가 같나 봐요. 여기 P점, 여기 높이가 같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흰색 유체가 이제 쭉 이상 유체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을 이제 뚝 뚫려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비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빠진다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새로운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 높이는 EH고, 여기까지 높이는 EH고요. 요 높이는 H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H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의 속력이 V였을 때, 빨간색 할게요. 여기 속력이 V였을 때, 이 V를 구하라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얘의 밀도는 로우고요. 얘의 밀도는 로우고, 이제 얘의 밀도는 4로우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벤츄리관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식은 몇 개요? 2개만 세요. 2개 세워요. 2개. 그럼 일단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배너 법칙을 쓸게요. 이 상태 쭉 흐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압력을 P1, 여기를 P2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속력 얼마입니까? 연속 방정식으로 얼마예요? 4V다. 됐습니까? 면적이 4S고 S니까. 자, 그럼 배너 법칙 써봅시다. 자,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여기서요. 됐죠? 없죠? 포텐셜 에너지 0은 점을 잡는다 그러면요. 자, 이런 같은 게 여기서 P2에 플러스 2분의 1 로우의 16V 제곱인가요? 자, 플러스 높이가 이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다고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로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로우 G EH만큼. 됐나요?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요. P1, P2 모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단서에서 대기압은 일정하다고 줬거든요. 자, 여기 뭡니까? 여기 대기압이에요. 공기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자, 또 대기압이 어디 있어요? 대기압이. 대기압이 여기죠. 지금 공기, 여기가 지금 대기압이죠. 여기가 대기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지점의 압력이 P1이에요. 자, 대기압 우리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대기압 P0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왔어요. 이만큼이 EH거든요. 그럼 로우지 EH만큼 내려온 지점에서의 압력이 P1이다. 맞아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지점에서의 압력이 P0다. 여기가 P2고요. 이만큼 내려온 지점의 압력이 P0다. 그러면 P2라는 값 이렇게 할게요. P2라는 값에다가 플러스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니까 로우 GH 다시 요만큼인데 밀도가 4로니까 4로우 GH 더한 지점의 압력이 대기압이다. 이렇게 마치 이 두 번째 식까지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대기압이에요. 또 대기압인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압력이 같은데 찾을 수 없다고요, 지금. 이 유체가 있고 여기 다른 유체인데 여기서 압력이 어떻게 같다고 놔둡니까? 여기 지금 공기랑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 대기압이고요. 여기 공기랑 맞닿아 있으니 여기 대기압이다. 이걸 이용해서 요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빼볼게요, 이렇게. 좌변은 좌변, 우변 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없어지면 이 로우 GH 먼저 쓸게요. P1 빼기 P2 빼는 거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로우 GH다. 그럼 이 식에서 P1 빼기 P2라는 값이 넘기면 7 로우 G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번 식에서 P2 넘기고 이거 넘기면 P1 빼기 P2 값, P1 빼기 P2가 지금 이거 넘기는 거니까 요 값에서 요 값 빼면 2분의 16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5 로우 V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로우 GH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넘길게요. 이것이 같은 거니까 넘기면 5 로우 GH가 2분의 15 로우 V 제곱. 로우는 지워질 거고요. 이거 넘기시면 15분의 얼마예요? 10 GH가 V 제곱이잖아요. 그럼 요게 3분의 2인가요? 그럼 루트인가요?
V가. V가 루트 3분의 2 GH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벤출간 나면 무조건 식은 2개 세워야 된다. 그거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2개인데 어떤 두 지점에서 변형 법칙을 써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압력이 같은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압력이 같은 점을 찾는 건 아니에요. 좀 응용한 거죠. 19번은. 그럼 이 지점이 대기압, 이 지점이 대기압에 해당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지점이 P1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P2에서 이만큼 내려온 지점이 P0다. 이런 식으로 갖게 놓으면 P1 빼기 P2에 해당하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대기압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되죠. 19번. 자, 뭐 유체는 이제 고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또 2점짜리네요. 그렇죠? 2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요. 돌림힘이 3점이고요. 3점짜리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나오게끔 됐네요. 자,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첫 번째 식은 당연히 세우셨을 거예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우는 거냐?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지우겠습니다. 자, 뭐 유체는 유체답게 나오긴 했습니다. 문제가요. 자, 돌림이 문제 조금 쉽게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관건이 이제 20번이죠. 역학적 에너지 뭐 보존 같은 거 해당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왔네요. 그렇죠. 자, 빗면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빗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B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C로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A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요? P점에서. 손을 안 놔봐요. 그러면은 이 전체 이쪽 중력 있고 중력 있으니까 그 전체 힘으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제 P에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움직였나 봐요. 그럼 B도 뭐 올라가긴 하겠죠. 그린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내려왔을 거예요. 이제 Q점이다. 됐습니까? 요 거리가 얼마냐면 이제 2L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움직이다가 실을 끊었다고요. 그럼 실을 끊어서 이제 A만 확 하고 더 움직일 거예요. 더. 그렇죠? 그랬을 때 R점까지 왔대요. 이 R점까지의 거리는 L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P에서 Q까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실이 끊어져서 A만 확 움직인 거죠. 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랬을 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에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다. 5분의 4배. 이 값의 5분의 4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P부터 Q까지요. 그 다음에 A의 또 운동 에너지는 R점에서가 Q점에서의 4분의 9배다. R점에서가 Q점에서의 4분의 9배다라고 줬어요. 운동 에너지가. 요거 이제 두 개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MB 대 MA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을 구하라. 자, 우리가 역학적인 보존에 해당하는 거 문제를 구할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에서 뭘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력이 한 일, 중력을 제외한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그 물체의 중력이 한 일하고 같습니다. 중력이 한 일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같아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세 가지는 이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얘네 둘의 중력만 봐도 움직이는데 이 B의 중력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FB라고 할게요. B의 중력을. 그 다음에 A도 빗면에서 어떤 중력의 성분의 힘을 받는 건 아시죠? 그럼 이걸 전체 하나로 보면 R자임이 뭐예요? FA에서 FB를 뺀 값이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 2L만큼 갔어요. 그게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같잖아요. 운동에너지 변화량하고 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운동의 변화니까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하고요.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더한값하고 같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정지 상태로 있다가요. 왕 하고 움직여서 여기 와서 속력이 V가 됐다고 해볼게요. 제가. V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자, A의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보다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9배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A만 본다 그러면 뭐 질량 안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가 4분의 9배면 속도가 2분의 3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 2분의 3 V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 와서 속도가 만약 V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2분의 3 V에 해당하는 값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력은 없거든요. 외력이 없으니까 이제 역학적인 전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끊었어요. 그럼 C를 끊으면 A만 본다 그러면 A는 FA라는 힘만 받잖아요. 자, 곱하기 L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의 차이가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는 없는 거냐?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는 거냐? 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는 거냐? 자, 그렇다면 자, 요 식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FA 곱하기 EL 값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 양,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 양. 자, 그거를 제가 지금 V라고 했으니까 V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MA의 V 제곱 요만큼 얻었을 거고요. B도 2분의 1 MB의 V 제곱만큼 얻었을 거다. 근데 제가 요 식을 안 썼어요. 넘기면 플러스 FB 곱하기 EL 값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FB 곱하기 EL 값에 해당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뭐예요? FB 곱하기 EL이요? 그러면 FB라는 힘, EL.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인 거죠.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죠. B가. 그럼 이게 바로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넘기면요. 이거 이 P라는 게 이 값인데 이걸 넘기면요. 4분의 5의 A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으니까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 MA V 제곱하고 같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제가 질량을 구하려고 나눠 쪼개봤어요. 요 값이 요 값하고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4분의 5의 2KA니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지 상태에서 V가 됐을 때가 이 값이면 이 값의 4분의 5배인 거죠. 맞아요? 여기 뭡니까? FA 곱하기 L인데 그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은 이때 속도가 V라면 이때 2분의 3 V잖아요. 그럼 이 값에서 이 값을 여기서 운동 에너지 뺀 거니까 그러면 2분의 1 MA에다가 그렇죠? 4분의 9 V제곱에서 V제곱을 뺀 값이 이 값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할게요. 여기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같게 놓으면 A하고 B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제곱은 다 지워져 버리니까. 맞아요? V제곱은 다 지워진 거지, 이거. 그렇죠? 다 지워지는 거죠, 이거. 그러면 여기 뭐만 남아요? 2분의 1 MA. 자, 요쪽 2분의 1 MB. 자, 이거 곱하면은 플러스 8분의 5 MA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요 식이요. 자, 요쪽은 뭡니까? 이 곱했어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4분의 9에서 1 뺀 거니까 4분의 4 뺀 거 4분의 5죠. 그러면 4분의 5 MA랑 같다.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8분의 4로 한다 그러면 이게 8분의 얼마예요? 8분의 9 MA인가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시면요. 그러면은 이걸 일로 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2분의 1 MB가 4분의 5에서 8분의 9 빼는 거니까 이게 8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8분의 1 값에 해당하나요? MA? 이런 관계에 나올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MB분의 MA 넘기고 이거 넘기시면 얼마죠? MB로 넘기시고 8분의 1로 넘기시면 이거 얼마 나와요? 4 나오겠죠. 그렇죠? 4 값에 해당한다.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개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FB, FA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C를 끊었을 때 A는 요 힘만 받아서 L만큼만 이동하니까 그게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를 속도 0으로 잡고 V 2분의 3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운동에너지 통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쭉 풀어서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값에 해당하는 이렇게 쓰고 여기서 요만큼의 값을 처리해야 돼요. 요걸 처리해야 돼요, 요거를. 그럼 요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B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를 A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2분의 1 MV에다가 넘기면 4분의 5에 해당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한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이 값이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2배를 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 라고 해서 MA하고 MB에 해당하는 것만 나오게끔 되는 거죠. 뭐 푸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만 이용한 거예요. 알제미 하늘이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 FB 곱하기 EL 값에 해당하는 거. 다른 말로 이제 크기로 보면 FB 곱하기 EL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FB 중력이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은 거죠. 이 값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2번. 됐나요? 자, 뭐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푸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방법만이 뭐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제가 하는 것뿐인 거고요. 여러분이 더 이제 생각을 하다 보시면 더 빠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렇죠. 이제 돌림임 유체역학,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하게끔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입부에도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이제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20번 같은 거 뭐 전형적으로 역학지어지니까 아마 여러분 푸시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실 수 있었을 거고 뭐 20번은 그렇습니다. 유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뭐 뒷부분 사면에 해당하는 건 뭐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뭐 18번에 뭐 돌림임이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그동안 몇 개월 안 남았죠. 이제 금방 또 보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수능 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